매일 마시는 커피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속부터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익숙한 카페인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새로운 연구들은 커피가 실제로 뇌, 피부, 소화계에 미치는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아침 커피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수년간 흔한 식습관이 장기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의사이며 커피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가 발견한 사실은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커피가 세포 손상을 가속화하고 신체의 자연적인 회복 시스템을 방해하며 심각한 기저질환을 가리는 의존성 순환을 만드는 숨겨진 메커니즘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커피에 어떤 성분이 해를 끼치는지,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는 경고 신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잔을 마시든 5잔을 마시든 일반 커피를 선택하든 디카페인을 선택하든 이 정보는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커피 애호가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두를 섭씨 12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로스팅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화합물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해야 할 또 다른 화학 물질이 아닙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되며 이를 정기적으로 섭취할 때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가 소화계로 들어가면 혈류로 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가는 이를 훨씬 더 강력한 발암 물질인 글리시다마이드로 전환합니다. 글리시다마이드는 DNA를 직접 손상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류의 돌연변이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암만이 유일한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은 말초, 신경병증과 알츠하이머병 및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 증가를 포함한 신경학적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를 마실 때마다 잠재적으로 인지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는 화합물에 뇌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의료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이 높은 사람들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지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약 8만 명의 여성을 11년간 추적한 한 연구에서는 시기 아크릴아마이드를 가장 많이 섭취한 여성들이 유방암 발병 위험이 30%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아크릴아마이드의 양은 로스팅 온도, 로스팅 시간, 사용된 원두 종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한 풍미 때문에 선호하는 다크 로스트는 실제로 더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인스턴트 커피는 추가적인 열 처리 과정 때문에 일반 원두 커피보다 훨씬 더 많은 아크릴아마이드를 함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모든 커피 애호가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당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특히 설탕을 첨가하거나 음식과 함께 마실 때 여러분은 몸속에서 당화라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야르 반응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고기를 요리할 때 갈색으로 변하게 하거나 양파를 캐러멜화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당화는 설탕 분자가 몸속의 단백질 분자와 결합할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노화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커피 섭취는 이를 상당히 가속화합니다. 몸속에 단백질이 당화되면 최종 당화 산물, 즉 AGS라고 불리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 AGS는 단백질을 더 뻣뻣하게 만들고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외모와 건강에 정말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AGS는 피부를 탄탄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축적됩니다. 이것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종종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일찍 주름이 생기고 늙어 보이는 피부를 갖게 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당화 과정은 말 그대로 고기를 요리하는 것처럼 피부, 단백질을 갈색으로 만들고 뻣뻣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손상은 피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AGEs는 혈관에도 축적되어 혈관을 더 뻣뻣하게 만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신장에 쌓여 잠재적으로 신장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에서는 AGEs가 백내장 형성 및 기타 노화 관련 실험 문제에 기여합니다. 최근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섭취할 때 형성되는 것과 같은 시기 AGEs는 장을 통해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갑니다. 일단 혈류에 들어가면 RAGEs라고 불리는 간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이 결합은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세포 신호를 유발하여 세포 수준에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중 AGEs 수치가 높은 청소년은 비만일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약 8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11년 동안 시기 AGEs를 가장 많이 섭취한 여성들이 유방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특히 교활하게 만드는 것은 당화에 대한 커피의 영향이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모든 잔은 신체의 총 AGEs 부담에 기여합니다.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블랙커피를 마시더라도 커피 자체의 화합물은 신체에 천연당과 단백질과 상호작용할 때 당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커피가 실제로 뇌에 어떤 작용을 하여 향상된 에너지와 집중력의 환상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세포가 작동하면서 아데노신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아데노신은 신체의 자연적인 수면 신호와 같습니다. 아데노신 수치가 올라가면 뇌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몸에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몸은 자연스럽게 쉬고 싶어 족합니다. 이것은 설계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건강한 한계를 넘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한 회복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신체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커피가 문제가 됩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과 충분히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동일한 뇌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데노신과 달리 카페인은 휴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아데노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여러분은 실제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체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능력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피로와 정신적 혼미함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가려질 뿐입니다. 그동안 신체는 여전히 에너지를 사용하고 대사 폐기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아데노신은 계속해서 시스템에 축적됩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근본적인 기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엔진 경고등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과열되거나 오일이 부족하지만 더 이상 경고를 볼 수 없습니다. 계속 운전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더 많은 손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아데노신 수용체를 정기적으로 차단할 때 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뇌에는 아데노신 수치가 높지만 피로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모든 적응 시스템이 그렇듯이 더 많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만듭니다. 이제 증가된 수의 수용체를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카페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수년간 커피를 마셔온 사람들이 종종 한 잔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뇌는 정기적인 카페인 섭취를 수용하기 위해 말 그대로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는 이를 확인하며 카페인이 일시적인 인지 능력 향상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사용은 뇌의 자연적인 회복 시스템을 억제한다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커피는 그것이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문제를 만듭니다. 피로와 싸우기 위해 커피를 마시지만 카페인은 더 많은 카페인만이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는 더 깊은 수준의 피로를 만듭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카페인 섭취는 피로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내분비계의 회복력을 감소시키며 실제로 기준 인지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즉, 만성적인 커피 섭취는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약물 없이는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노화의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체가 휴식과 회복이 필요할 때 신호를 보내도록 허용하는 대신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스스로를 복구해야 할 때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강제각성 상태는 세포 노화를 가속화하고 장기적인 건강에 필수적인 깊은 회복을 방해합니다. 이제 커피가 소화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즉각적으로 해로운 영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는 위상과 위벽 자체 사이의 장벽 역할을 하는 점액층으로 보호됩니다. 이 점액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금속을 녹일 만큼 강한 위산이 위 내벽을 바로 태워버릴 것입니다. 커피는 여러 각도에서 이 보호 점액층을 공격합니다. 첫째, 커피에는 클로로겐산과 타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점액 장벽을 분해할 수 있는 산성 화합물입니다. 커피는 또한 위산 생성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가스트린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소화기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커피 섭취는 위산 생성을 정상 수준의 2배에서 2, 소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는 위산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그 산이 위 내벽을 태우는 것을 막는 보호 장벽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뚜껑을 제거하면서 냄비 아래에 불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점이 있습니다. 커피는 또한 위와 식도를 분리하는 근육인 하부식도 괄약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커피 섭취는 30분 이내에 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이것은 커피가 위에서 생성하는 추가적인 산이 이제 위와 같은 보호 메커니즘이 없는 식도로 역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30대에 정기적인 커피 섭취로 인해 심각한 위염과 심지어 궤양까지 발생한 환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치료한 한 환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단 2년 동안 매일 5잔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32세에 그의 위 내벽은 진행성 위장 문제를 가진 60대의 위 내벽처럼 보였습니다. 보호점액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위는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손상은 속쓰림이나 위통과 같은 즉각적인 증상만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내벽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 음식에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더라도 신체가 적절한 기능과 복구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성적인 위 염증은 또한 몸 전체의 전신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낮은 등급의 염증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염증이 우울증, 불안, 인지,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답답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적지만 여전히 클로로겐산, 타닌 및 위 내벽을 손상시키는 기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카페인 과정에는 종종 최종 제품에 잔류물을 남길 수 있는 화학 용매가 포함되어 잠재적인 해를 한층 더합니다. 커피 산업은 커피를 건강식품으로 마케팅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정 질환에 대한 이점을 보여주는 연구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종종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친 매일 섭취의 누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커피 섭취를 단독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커피의 품질, 첨가물의 존재 또는 카페인 민감도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커피가 장기적인 해를 가리는 단기적인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집중력과 신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체의 자연적인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방해하고 소화관을 손상시키며 세포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커피가 몸의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몇 가지 경고 신호를 공유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신 후 위통, 자결감 또는 불편함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위가 보호 점액층이 손상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무시하거나 제산제를 복용하여 가리지만 위통을 경험하면서 계속 커피를 마시는 것은 열린 상처에 계속 산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 섭취 후 만성적인 팽만감, 가스 또는 소화불량은 소화 시스템이 커피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다른 음식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커피가 장 내벽을 손상시키면 장 장벽이 손상되는 장 투과성 증가라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 없이는 기능할 수 없거나 정신을 차리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뇌가 카페인에 의존하게 되었고 자연적인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억제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흔하지만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지 않을 때도 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커피 섭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6시간으로 오후 2시에 마신 커피는 오후 8시에도 카페인의 50%가 체내에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정기적인 카페인 사용은 자연적인 수면 주기를 방해하고 신체가 적절한 회복과 세포 복구에 필요한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을 때 두통, 과민성 또는 피로를 경험하는 것은 아마도 생리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일 것입니다. 이러한 금단 증상은 뇌화학이 정기적인 카페인 섭취에 적응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신체가 더 이상 그것 없이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주름, 검버섯 또는 피부 탄력 상실을 포함한 조기 피부 노화도 커피 섭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이 목록의 다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한 당화 과정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영향을 미치며 커피 섭취는 이 과정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자신에게서 이러한 경고 신호를 인식하거나 단순히 커피 관련 노화 및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싶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식단에서 커피를 점차 줄이고 결국 제거하는 것이지만 발생하는 신체적 의존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커피 섭취를 줄이기로 결정했다면 금단 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하십시오. 갑자기 끊는 것보다 며칠에 한 번씩 약 반잔씩 줄이십시오. 이것은 뇌가 재조정하고 아데노신 수용체를 덜 생성할 시간을 주어 금단 증상의 심각성을 줄입니다. 적절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영양가 높은 식단을 통해 자연적인 에너지 생산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신체는 억제되지 않을 때 카페인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는 에너지 생성 및 각성 유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분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커피는 이뇨제이며 만성 탈수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커피로 치료하려는 많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커피를 덜 마실 때
에너지 수준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식사 시간과 혈당 안정성을 고려하십시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게 만드는 에너지. 저와는 종종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거나 식사 사이에 너무 오래 시간을 두는 것으로 인한 혈당 변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 식사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커피 섭취로 인한 일부 손상을 복구하고 신체의 자연적인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영양소도 있습니다. 비타민 B, 특히 PG와 엽산은 에너지 대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되며 카페인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와 E와 같은 항산화제는 커피 섭취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을 위해서는 장 치유를 지원하는 음식과 보충제에 집중하십시오. 사골곡물은 장 내벽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발효 채소와 같은 프로바이오틱 식품은 건강한 장내 세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이 치유되는 동안 다른 염증성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커피를 끊는 것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걱정한다면 건강이 사회적 편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카페인 의존에서 벗어나면 정기적인 커피를 마실 때보다 더 안정적인 에너지, 더 나은 수면, 개선된 소화, 심지어 더 나은 피부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커피 산업은 커피 소비를 촉진하고 위험을 경시하면서 잠재적인 이점을 강조하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을 지출합니다. 그들은 커피 소비가 정상일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사회적 연결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를 만드는 데 놀라울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인류는 커피 없이 수천 년 동안 번성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약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비교적 최근의 발명품입니다. 신체는 약물 개입 없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각성을 유지하며 일상적인 도전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커피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제가 설명한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의 자연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되찾고 뇌장, 세포 복구 메커니즘이 설계된 대로 기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토론의 다음 부분에서는 커피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전략, 해로운 영향 없이 에너지와 집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자연적인 대안, 그리고 커피 의존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다루는 방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건강을 통제하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물질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시리즈의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십시오. 미래의 당신은 더 나은 건강과 자연적인 활력을 향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